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법들을 떠먹여주는 남자 조정식입니다. 딱딱한 법, 하지만 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헤아리는 남자 정상근 기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어야겠죠. 법을 쉽게 해석해주는 법 해설 히어로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웬만한 다툼도 법보다는 정으로 해결하고 싶은 히어로의 글로벌 특파원 정세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봤던 모든 프로그램 중에 네. 자기 PR을 가장 열심히 하면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상근 기자는 이렇게 좀 친구들끼리 뭐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기프티콘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많이 쓰죠. 오. 네, 이제 생일날 막 들어왔다가 네. 저도 이제 다른 분의 생일에 막 보냈다가 왔다 갔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일 때 많이 받고요. 그 친구의 생일이나 지인의 생일 때도 많이 보냅니다. 네. 어떤 거 좀 선물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선물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네. 사용기한 내 뭐 무조건 다 받아서 딱 깔끔하게 다 쓰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야죠. 제가 한번 놓친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눈빛 중에 가장 확신 넘치는 눈빛. 그래야죠 막 이러면서. 안 그러면 네, 사라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합 놓쳐서 이제 못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연장하기 뭐 그런 네. 버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만 맞아요. 계속 누르면서 네, 쓸 날만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지나버릴 수도 있죠. 10%의 수수료를 떼고 우리가 90%만 환불을 받잖아요. 네. 이게 뭐 몇천 원 하고서 뭐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되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게 또 사용 기간에 맞춰서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어떤 거는 사용 기한이 정말 정해져서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 합니다. 정상근 기자. 네. 역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새로운 환불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 5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에는 그 지금처럼 이제 90%만 환불이 되지만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환불받을 때는 이제 100% 환불을 받도록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깜빡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요즘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 상품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난해만 해도 이것이 8조 6천억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5년 만에 3배 정도 는 수치라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또 이 얘기를 좀 돌려서 하면 그만큼 또 많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좀 표준약관 개정으로 좀 분쟁이 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깨알같이 소비자들 이렇게 권리를 좀 챙겨주는 이런 법들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내 지갑과 권리를 동시에 지켜주는 법들이 많이 나오길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회 하루하루 더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되면 저는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씩이지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법안을 만나보는 바로 입법검증본부인데요. 자, 오늘 모실 분은 민생경제 전문가이자 법을 만드는 히어로, 그리고 히어로 1호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이 적극 추천했던 바로 그 이름!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이 민생 그리고 경제. 그래도 또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또 민생과 경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 어려운 과제를 모두 짊어진 분입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생의 진심인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앞서 소개했지만 박주민 의원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고
추천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다. 제가요? 네. 꼭 그렇진 않아요. 아, 사실 부근입니까?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의원실에서 일단 굉장히 좋아했다고. 네. 그래요?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출연하게 되셨어요. 아니 또 뭐 민생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언제든지 가서 얘기할 네.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반가웠는데 네. 박주민 의원이 추천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민변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야간 집회 위원 소속 뭐 이런 이제 변호인단 꾸리면 제가 단장이었고 우리 박주민 의원이 가장 열심히 활동하던 이제 후배 변호사였는데 네. 예, 별로 이렇게 추억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이신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네. 어떤 것 같습니까? 악감정으로 추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애증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그 의원님의 별명인데 로봇근. 이 별명은 어떤 별명입니까? 그런 별명이 있는지 제가 좀 뭐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명예훼손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아니 그래도 네. 금시초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전에도 뭐 터미네이터 뭐 이런 이제 별명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뭘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끈질기게 하거든요. 네. 끝까지 갈 정도로 집요하게 하고 이제 잘 흔들리지 않고 한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일을 이제 많이 한다 벌려놓고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도 있고 예, 아무튼 이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네요. 아, 보니까. 근육이 예? 많다 이런 것.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런 의미 체성분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상관없고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이제 지치지 않고 네, 일하신다 좀 그런 의미 뭐 그런 거에 이제 가까운 것 하고. 같은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고. 좀 마음에 드시는 쪽은 약간 터미네이터 쪽이신 것 같아요. 직접 네.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터미네이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예. 지금 저희가 잠깐 이렇게 좀 인사 나누고 했을 때는 네. 약간 좀 그 상남자 쪽에 가까운 캐릭터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원래 좀 성격은 어떠세요? 좀 아니 약간 뭐 소심하고 이제 부드럽고 이제 그런 거에 가깝죠. 상남자하고 거리가 멀고. 예. 약간 부드러운 예, 예. 스타일이신 예. 거예요. 오.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김남근 의원 얘기를 하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LH 사태를 폭로한 인물로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당시 그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역의 그 LH 지역 직원들이 이 100억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해서 큰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사실을 폭로하신 이후로 정말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큰 뉴스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뭐 민변 참여연대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LH 직원이 이제 땅을 사서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했는데 하나의 제보만 가지고는 이제 한 필지의 땅만 갖고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를 이제 다 띄어가지고 이제 점검을 했고 거기 나오시는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자로 돼 있는 분들하고 LH의 홈페이지에 있는 직원들 이름들을 이제 다 대조를 해서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필지에 대해서 이름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이 고려를 하진 않았는데 또 그게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샀어요 땅을. 네. 근데 거기 있는 소유자들의 이름이 LH 직원들하고 다 일치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좀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산 것 같다. LH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그런 개발에 대한 정보나 기대 이런 걸 가지고 땅을 샀다는 것들은 어떤 공직윤리에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처럼 그게 한 1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입법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제 입법이 되면서 공직사회에 있어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히 이제 그 공직사회에서 얻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 같은 걸 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좀 상당히 그래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리고 요즘 뭐 저녁에 집회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2009년 이전까지만 해도 저녁에는 집회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밤에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게 김남근 의원님 네. 덕분이라고요. 아니 뭐 저만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팀을 짜가지고 그때 박주민 의원도 이제 거의 같은 팀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할 때도 다 그 저녁 때 사람들이 촛불을 네, 들고 가서 네, 그렇죠. 집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저녁 때 이제 뭐 촛불이든 아무튼 이제 그 응원봉. 빛의 응원봉들을 갖고 이제 했었죠. 근데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민주적 여론들을 형성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이제 소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특히 우리 사회가 아주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집회장에 모여서 여론들을 형성하고 그 여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내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좀 계기가 됐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집회를 있습니다. 하면은 또 직장인들이나 맞아요. 이제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밤에 하면 또 퇴근하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집회를 하게 되면 뭐 학생들이나 무슨 노동조합 같은 딱 이렇게 조직화된 데들이 자기 조직원들과 하는 그런 정형화된 집회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우리 사회 여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집회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종다양하신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여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들인데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야간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녁 시간이야말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게 모이는 시간인데 그때 집회를 금지한다 그래서 그런 전근대적인 법이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집요하게 그런 위헌 소송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공개 변론 같이 했었. 그렇죠. 이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하면서 중계를 했던 예, 걸로. 예, 나중에. 법무부나 이제 이런 데들이 또 나와서 이제 뭐 야간 집회는 다 폭력적인 거니까 뭐 꼭 금지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도 하고 뭐 저희가 외국 예들을 하면서 이런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많이 설득이 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이 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공개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는지 화장실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공개 재판하는데 어딜 가냐 그래서 이제 추억이 좀 안 좋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앙심으로 네. 추천을 했나 보네요. 그렇군요. 와, 근데 생각보다 이 야간 집회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네요.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죠. 네. 이게 뭐 그냥 농담입니다만 기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집회 취재를 나가면 끝나진 않아가지고 아, 워라벨에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그런 거는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어떤 뭐 위헌 소송도 하시고 이런 공익적인 어떤 변론 업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늦게 정치에 조금 뛰어들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정치적 거리를 좀 둬야 되니까 그 선거 시기 때 되게 되면 이제 꼭 여러 제안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같이 시민운동을 하는 또 같이 민변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저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둬왔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번 22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민생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저거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추천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 없이 한 20분 정도를 이제 뭐 그래서 중소상인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 뭐 무슨 청년 세입자 전문가에서 한 20여 분 정도를 추천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올라오게 오더니 한 사람이 이걸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다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그게 나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서 꼼짝없이 이제 잡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 과거 국회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매력 포인트를 얼굴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뵀을 때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하기에는 기록들이 많네요. 그렇네. 얼굴일까요? 혹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아마 그때 질문이 이랬던 것 같아요. 꼭 답을 해야 되는 전체적인 신체 중에서 어디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아, 이거 그러면 별로 좀 자신 있는 데가 없었는데 편안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했던 얼굴이다. 거지.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민주당에 좀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외모로 상위 몇 프로 정도? 에이 그건 이제 그건 또 없고 그 외모로 뭐 상당한 이제 평가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류의 분들하고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들이 좀 아니 뭐 많잖아요. 뭐 우리 조국 뭐 그 혁신당 대표도 그러시고 네. 뭐 우리 뭐 있잖아요. 우리 뭐 한준호 의원 뭐 이렇게 쫙 그 외모로 또 이렇게 한준호 다음 이런 거. 약간 지금 느낌이 한 분밖에 이름을 못 말씀하셨어요. 상위 한 20% 당연히 되는 거고. 한 분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순위 안 든다. 전에 방송에서 아유. 괜히 얼굴 얘기하셨다가 아니 그 순위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고리를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시고 정치가 그러니까 폴리티션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입법가, 로우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폴리티션과 로우 메이커의 차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로우메이커라고 이제 이렇게 폴리티션보다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네. 아마 입법 전문가다 이제 이런 인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법 이름도 뭐 이렇게 국회의원 이름 따서 하거든요. 뭐 샤베인 옥슬 입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책임지는 저는 좀 롤메이커의 역할들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 그런 입법 정책가로서의 역할들을 하겠다 그런 거였는데요. 자, 정말 민생 경제를 위해서 어떤 법안들을 내셨는지 저희 히어로의 입법검증본부에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골라온 법안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안인데요. 작년에 쿠팡이 알고리즘 검색 순위를 조작하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런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자 만든 법안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라고 하면 뭐 네이버나 쿠팡 이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과 그 플랫폼 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배달앱이잖아요. 네, 배달앱 민족 쿠팡이 이제 많이 쓰고 뭐 숙박앱도 있고 예를 들면 야놀자 뭐 여기 어때 이런 데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찾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옷도 뭐 무신사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에서 네. 옷을 사게 되게 되면 그 옷을 판매한 그 패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많게는 뭐 20몇 %씩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소비자는 편하니까 직접 가서 물건 사고 직접 가서 음식 먹고 이런 것보다 이제 배달이나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의존성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는 굉장히 과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색 순위도 중요하죠. 앞서 나와 있어야지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색 순위라는 게 그 마트로 따지게 되면 매장 입구에 물건이 진열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거보다 영향이 더 큰 건데 그 검색 순위가 뭘 가지고 하느냐도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 플랫폼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를 돈을 많이 내면 올려주는 건지 또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소비자들의 선택이 많으면은 검색 순위에 우선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광고비나 이럴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서의 검색 순위에 있어서의 그런 걸 정하는 기준들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공정하게 공유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하고 어떤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게 이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소위 온풀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제 워낙 플랫폼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플랫폼하고 그 개별 상인 한 명하고 협상을 해봐야 협상력이 생길 리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다 모인다라든가 뭐 소상공인 연합회가 크게 모인다라든가 그래서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소상공인 단체들이 그 플랫폼 업체하고 이제 거래 조건을 협상을 해가지고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산 기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돈을 제때 주지 않고 물건이 다 팔렸는데도 막 2달 있다가 주고 팀원 UF 사태처럼 부도가 나버리게 되면 돈도 못 돌려받고 이제 이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 물건이 팔렸으면 뭐 바로 뭐 한 일주일 이내는 다 정산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이제 안전장치들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내용들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팀원 UMF 사태 보시면서 좀 느끼신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물건이 팔렸는데도 2달 동안 정산을 안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물건을 판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도록 알선을 해주고 네. 엄청 불공정의 행위잖아요. 팀원 안에 이제 팀원 월드라고 하는 또 조그만 플랫폼을 또 만들고 그걸로 옮겨가도록 유도를 하면서 거기로 옮겨갈 때는 이제 기존 시중은행에서 그 운영하던 그 대출이 아니라 SC제일은행이 이제 새롭게 하는 그 대출을 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걸 유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1억짜리 거래를 하고 있으면 거기 가게 되면 뭐 5억짜리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갑자기 거래 규모가 막 3배, 5배 늘어나니까 그 한 석 달 사이에 대규모의 피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팀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규모를 늘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팀원의 그 재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은행이었으니까 상당히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걸 전부 변제받겠다라는 것들은 좀
금감원의 어떤 이제 금융 분쟁 조정 과정 속에서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냥 자율규제 이렇게 어떤 도구말을 설정해 놓으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감독을 하질 않았고 판매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의 피해들이 발생한 거죠. 몇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상당히 파산 위기로 몰린 자영업자나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제 제대로 구제를 못 받고 있는 상태다. 오, 깜짝 놀라긴 세미 찬스. 일단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그 온라인 쇼핑이 발달한 나라가 사실상 드물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법도 빨리 시행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인데 이렇게 법안이 그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업체들이 이제 영향력이 크고 그다음에 그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거에서 배당을 빠르게 받아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이제 2023년에 한 4천억 정도를 이제 독일 본사에 보냈고 네. 그다음에 그 2024년도에는 한 5천억 정도에 대해서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하는 자사주를 소입해서 매각하면 배당하는 효과가 똑같잖아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실상 2년 연속 4천억, 5천억을 한 거고 2025년도에도 상당한 이제 배당을 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이나 여기서 취한 굉장히 과도한 어떤 독과점적 폭리를 가지고 독일 본사에 보내는 이제 이런 방식인 거고 쿠팡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본사는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여서 결국은 이제 그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장악할 때까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가 독과점적인 장악을 딱 끝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과도한 이제 폭리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야말로 이제 빠르게 좀 정부의 역할들을 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든지, 뭐 끼워 팔기, 자사 우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을 좀 제한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자연히 없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온라인 플랫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5-6개의 거대한 플랫폼들을 이제 사전에 그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으로 지정을 하고 자사우대 끼워 팔기.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에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 정책대로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금지를 하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이건 시장 경쟁을 침해한 거로 추정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독과점 규제법이에요. 좀 아마도 뭐 누구보다 플랫폼 입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 만큼 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입법검증본부에서 검증해볼 두 번째 법안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굵직굵직한 이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세미 씨가 아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잘 아는 삼성전자라든지 LG, 현대, 기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네. 질문이 좀 무색한 게 기본적으로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네. 괜한 걸 물어봤네요, 제가. 그럼요. 그 기업들은 전부 다 중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저 아니어도 그럼요. 중동 현지인들도 다 알아요. 맞아요. 이만큼 뭐 우리나라에도 큰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졌는데 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기술력이 검증된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들의 협력도 컸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대기업의 횡포에 눈물 짓는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기업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 네, 바로 이겁니다. 네, K 디스커버리 제도 한마디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말하는데요. 대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발의한 법안입니다. 사실 기술 보호를 위해서 뭐 특허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납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소재 부품 장비를 대기업에 납품하면 대기업은 그걸 이제 주로 완성 제품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파는 이제 이런 식인데
근데 이제 소재 부품 장비도 이 중요한 어떤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이제 기업이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납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납품량을 늘려주겠다. 그게 좋은 제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계도, 그 공정에 있어서의 기술들을 이제 한 것들의 공정도 같은 것들을 이제 갖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납품 이제 못한다. 갖고 오면 납품 많이 해준다. 그럼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몇 년 후에는 보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이제 다른 중소기업에 넘겨가지고 저기서는 반값으로 납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로 반값으로 납품하든지 아니면 이제 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래 정상적으로 주던 가격보다 반값으로 납품을 하게 만드니까 그 소재품 장비의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게 되겠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계속 이걸 겪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할 유인이 없어요. 어차피 싸게 공급하는 게 중심인 거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뭐 아무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점점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엄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뭐 중소기업들 중에 많은 데들이 이제 포기를 하거나 또 기술을 뺏기고도 그냥 계속 납품만 하게 해준다면 납품을 하겠다 그런 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집계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300건 정도는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라는 것이고요. 뭐 숫자는 아마 뭐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술을 강제로 뺏기면 그러면 소송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예. 아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소송으로 가면 진짜. 이게 뭐 몇 년씩 걸리고 법원에서 하는 것들은 뭐 끼케야 뭐 몇 천만 원, 몇 억밖에 배상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를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술을 뺏어 갔을 때 한미반도체라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가 그 소송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팬팬이 다 지는데 미국 가서는 그런 미국은 기술 보호 제도라는 게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같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왜냐하면 증거는 다 대기업이 갖고 있어요. 기술 자료 갖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거를 문서로 해놔면 좋은데 절대 문서로 기술 자료를 설계도 갖고 와라 하는 대기업이 없거든. 다 전화로 갖고 오라. 그러고 기록을 안 남기고. 그다음에 이 설계도하고 지금 다른 기업에 줘가지고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그 설계도가 같은 건지 아니면 이 기술이 여기서 나온 건지도 대기업에 갖고 있는 그 설계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재판에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그 증거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어서 다 내놔야 돼요. 자료가 있는데도 안 내놓으게 되면 그 안 내놓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안 내놓은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징역형도 산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대기업을 변론한 그 변호사도 징역을 살 수 있어요. 변호사 자격을 잃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내놔. 그러면 이제 본 재판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서로 합의해서 끝내거든요. 분쟁도 또 빨리 끝내죠. 근데 그런 식의 제도가 이제 우리도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막 한 대기업에서 그 개발하는 1000가지 기술보다 수만 개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만드는 수만 가지의 기술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걸 더 잘 조합할 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다.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한 지금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중소기업은 R&D 비용을 마련하기도 참 부담스러운 게 현실인데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뺏겨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가 없으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 기술 탈취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일단 소송에 가면 이제 지금처럼 오래 끌어지지 않겠죠. 빠르게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빨리 판단받을 수 있고 소송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증거 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잽싸게 또 설계도를 다 없애버려요. 네가 입증해 봐라 그러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자료를 못 없애도록 이제 재판을 시작할 때 이러이러한 자도가 있는데 이걸 못 없애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유전 보존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없앴더라. 그럼 징역 5년까지를 이제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군요. 자료를 이제 못 없애도록. 또 하나가 이제 당사자 신문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이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네.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판사의 지시를 받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이 가서 그 증인 신문 과정들을 다 녹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하듯이 거기서 이제 증인 신문 서로 이제 양쪽 뭐 변호사들이 증인 신문을 한 것들을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그 영상을 틀면서 판사가 이제 증인 신문 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그 진술을 들어야 되는 증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20명, 30명, 뭐 몇십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재판장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그 법안에 대한 그 서류가 그냥 아예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러게요. 줄줄줄줄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어떠한 자료도 없이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또 대단 든든하네요. 네, 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네. 그리고 네. 또 많은 사건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이제 또 한 맺힌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한 100개 기술이 한 제품 만드는 데 필요한데 95개는 갖추는데 5개가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뺏어왔는데 그 하나를 뺏긴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 그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막 10년을 노력하고 거기에 거의 자기의 인생의 한 절반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뺏기면 얼마나 그 한스럽겠어요, 그죠?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대리하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상한 사실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짜 법안이 통과돼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렇게 또 중소기업을 대리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뭐 대기업 대리하시는 애완하는데 분들은 이제 싫어하시겠죠. 대기업 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껌값 소송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버티기만 하고 네. 이제 뭐 자료 없어 그럼 뭐 그쪽 보고 입증해 보라 그러세요. 우리 못 내놔요. 요것만 하면 다 이기는데 그리고 거액에 또 보수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쉽지 않죠 이제.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김남근 의원님 보고 마음 든든해하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법대 위법, 알쏭달쏭한 현장,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법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자, 오늘은 이 단어 하나가 몰고 온 법적 화두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AI 그림 속에 숨은 위법 상황이 아니라 이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사건 수첩 AI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딱 봐도 헬스장인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단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뭐 좀 글자들이 써 있어요. 그 세 글자로 네, 땡땡땡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데 네. 저 땡땡땡이 뭘까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세믹 씨. 아니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래요? 아,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다녔던 헬스장에서 써 있었어요? 네, 써 있더라고요. 오,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혹시 변호사님 혹시 저 진짜 모르겠는데요. 어, 네, 세미가 어떤 걸 봤는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러닝머신에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러닝머신. 적혔었어요? 아줌마들은 아줌마? 오르지 마세요. 아줌마.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진짜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트레이너 같고 네. 저기가 고객 같은데 네. 아줌마로 보여요. 그래서 야. 아줌마 출입 금지에 항의하는 거 아닐까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정답 아줌마 맞추셨고요. 근데 이 아줌마라는 단어 화는 날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뭐래도 뭐 저 상황이면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줌마 그렇죠. 출입 못하게 하니까 화가 네. 나죠. 이게 그 지난해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내걸면서 노 아줌마존, 노줌마존 야, 이거 노조.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키즈랑 뭐 노팻 노팻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봤는데 네. 그 아줌마 출입 금지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있었는데 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 뭐예요? 이거? 너무 주관적이잖아.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게요. 아줌마를 정의하는 기준이 있긴 했습니다. 뭐 8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운영자는 아줌마가 빨래와 뭐 대변을 보는 분이 있다면서 아줌마 출입 금지를 적어놓은 이유
를 밝혔습니다만 이것을 두고 차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노 땡땡존에 대한 법적 화두를 던지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BBC까지 이 이슈에 주목을 해서 한국의 아줌마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기반으로 한 좀 차별 논란까지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기에 몰입해서 화나는 내 자신에게도 좀 짜증나. 왜죠? 저도 이제는 약간 시니어 쪽으로 마음이 갔나 봐요. 그쪽으로. 네. 옛날에 약간 남의 일처럼 이렇게 듣고 말아야 되는데 여기 좀 저도 갑자기 좀 화가 나고. 여기서 제가 화를 좀 더 돋구면은 네. 노저씨 존도 있어요. 노저씨 존이 있어요. 네, 아저씨 안 된다 존이 있었는데 요거는 울산의 한 호프집이었습니다. 호프집은 원래 아저씨들이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거기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아저씨가 안 가면 5,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출입을 금한다. 한국 남성. 네, 외국 남성은 되는 거예요? 거기 한국 지역이잖아요. 네네 한국 지역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호프집 측 설명은 네. 뭐 반말, 욕설, 고성방가, 뭐 마음대로 실내 흡연, 뭐 담배 심부름, 뭐 기물 파손, 평점 테러 협박 이 정도면 조직 폭력 빼고 왔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든 아저씨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좀 일부 아저씨들의 좀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이 출입 금지 조치의 배경을 또 설명했습니다. 아, 나 이런 거에 이제 화나네. 네, 아, 열이 받죠. 이게 뭐 변호사님 근데 전혀 동요 안 하시네요. 네. 네. 변호사님. 아니 이게 근데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네. 이게 어쨌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지금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지금 뭐.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 없고 만약에 이렇게 손님을 발여받는 곳이 국가기관이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신의 어떤 영업 방침 같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어떻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규율할 만한 것들이 없고 사실 좀 인식의 문제인 건 맞죠. 뭐 아줌마 전체, 아저씨 전체가 다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일부 특정한 사람들이 좀 영업에 방해했던 경험으로 이렇게 노존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헌법이란 게 있거든요. 헌법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노키즈존이면 아동이나 또 아동의 보호자들의 어떤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을 좀 침해당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게 진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뭐 이게 인권 침해다, 평등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구제하거나 뭐 이걸 금지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이 연령 제한은 뭐 클럽이나 네. 영화관이나 뭐 그런 데서나 사실은 이제 많이 네네. 봤었는데 이런 노존 운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개인의 영역에서 뭐 개인이 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쉽게 일반화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노키즈 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들은 좀 떠드는 친구들도 있고 뭐 뛰어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좀 공공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를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뛰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어떤 사회 작동 방식을 좀 알게 될까, 습득하게 될까, 좀 이런 걸 생각하면 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해요. 이게 모든 것을 막 금지하고 이렇게 막 협소하게 딱 범위를 두고 한다면 사실 함께 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는 허용되고 이런 게 사실 일반화된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네. 아저씨 출입 금지라고 써 있으면 저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나가라고 하나 안 하나. 500 한 잔만 주세요. 한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고 뭐 되면 기분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상처받기 싫어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그 세미 씨한테도 궁금해. 세미 씨 그 뭐 해외에도 이집트에도 뭐 이런 노존이 있나요? 노조는 잘 없는데 네.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그 이슈가 된 게 수영장이랑 클럽이에요.
그 이집트도 나름 클럽이 있는데 클럽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을 지정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히잡이에요. 히잡을 착용한 여성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가리는 사람은 수영장 출입 금지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놓는데 사람들은 반반으로 또 다시 의견이 갈라졌어요. 괜찮다. 뭐냐면 분위기를 깨뜨릴 수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니까 본인도 재밌게 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다. 그리고 또 의상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군요. 네. 뭐 또 예. 목욕탕에 또 요즘에 타투 이제 네. 많으신 분들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서 변호사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이 항상 함께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정되진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개별적인 분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고용 평등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주 전체적으로 어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생활 영역에서 뭐 성별, 나이, 뭐 종교, 뭐 성적 지향 여러 가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차별하는 그런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법률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그 외국은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법들이 있나요? 네, 제가 미국에서 한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법 제정까지는 아니지만 2023년 미국 뉴욕시가 외모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그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 개정안은 직무 수행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체중과 키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법으로 외모 차별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외모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들은 뭐 사회 곳곳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난 2021년에 그 한 헬스 트레이너가 회원의 식단과 체중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뚱땡이시네요라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네,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아까 논란이 아저씨에서는 발끈 안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갑자기 흥분을 하시네요. 스위치가 올라간 기분이에요. 네. 이 회원이 불쾌감을 표시했죠. 뚱땡이시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실수였습니다라고 좀 무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원은 이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근데 누가 봐도 좀 선을 넘은 발언인데 이게 뭐 법으로 우리가 제재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뭐 뚱땡이라는 표현이 좀 불쾌감을 주고 모욕스럽죠? 아니 그런가요?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아까 치밀어 오른다 하셔가지고 지금 제일 못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감정이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모욕죄라는 게 형법상에 있는 죄인데 이렇게 1대1의 상황에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서로 단톡방이 아닌 그냥 개별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있는 경우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욕죄라는 거의 어떤 성립 요건 자체가 공연성, 사람들이 최소한 2-3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뚱땡이시네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단톡방이었으면 단톡방이었으면 되는데 가능해요. 지금 개인 네, 간의 메시지. 개인 간의 메시지였더라고요. 이 사건은. 그래서 모욕죄는 성립될 수 없고요. 또 환불 관련해서는 환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관규제법이나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 같은 걸 보면 등록 7일 이내는 언제든지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불에 대한 사유가 어떤 헬스장의 고의 과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헬스장 측에서 위로금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일이 지났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고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 위약금의 어떤 퍼센티지도 상한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유로든지 환불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사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네. 우리 기자님이랑 저만 좀 약간 발끈을 하고
두 다들 왜 분은 타고나죠? 조금 뽀송뽀송한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지는 것 같은 기분 느낌도 나빠요. 들고. 저도 되게 남일 대하듯이. 공감이 갑니다. 공감. 다들 좀 예. 속상한 분. 예, 두 분에게 공감이 갑니다. 아, 이렇게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 몸무게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네. 진짜 무엇보다도 좀 이게 이제 다들 말 조심하시고 그죠? 네. 아직 법으로 모든 차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법보다 먼저 스스로 멈추는 존중이 필요하겠습니다. 히어로의 사건 수첩 매주 단어장 정리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그럴 기분 아니시죠? 해보겠습니다. 어, 네.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